네, 국제무역에 의해 이번 9주차 강의에서 무역계약의 사전 준비와 체결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무역계약의 기초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하겠는데요. 무역계약의 기초라는 게 뭐냐면 무역을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 조사를 하고 그리고 파트너를 찾아서 그 파트너와 이제 우리 거래합시다. 수입하거나 수출을 합시다라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데 뭐 수많은 이메일이나 뭐 전화가 왔다 갔다 해요. 복잡할수록 더 많은 그런 사전에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 특히나 뭐 그 엄청난 플랜트 공사 뭐 10억 달러 뭐 100억 달러 같은 막 엄청난 그런 그 플랜트를 수출하는 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서류와 굉장히 복잡한 절차들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 무역계약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전자상거래에서 뭐 아마존 USA에서 우리가 간단한 뭐 10달러짜리 20달러짜리 물건을 사는 것도 사실은 무역계약이고요. 그리고 뭐 발전소를 짓거나 대규모 그 컨테이너 선이나 아니면 그 LNG 운반선 같은 뭐 한 대에 뭐 1조 2조 가는 그런 엄청난 이제 그런 계약도 다 무역 계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런 이제 무역 계약 국제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 계약의 어떤 일반론의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역 계약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무역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다. 그렇죠. 국제 간에 나라를 건너서 물품이 매매되는 서로 사고 파는 계약을 무역 계약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일반적으로 바이어와 셀러 뭐 엑스포터와 임포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의 무역 계약은 물품 매매 계약, 즉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적 대가를 받고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광의의 무역 계약은 물품 매매를 이행하기 위한 종속 계약까지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건설이나 뭐 대림산업이 중동에 있는 나라에 뭐 1조 달러, 10억 달러짜리 발전소 공사를 한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발전소를 짓겠다라는 그 계약은 어떻게 되죠? 일종의 이제 메인 마스터 그런 컨트랙이 되지 않겠습니까? 메인 계약이. 그런데 그 아래에 얼마나 많은 또 종속 계약들이 있겠어요. 엄청난 계약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무역 계약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역 계약은 매매 계약을 주 계약으로 하고 세 가지 종속 계약을 수반한다. 상품이 국제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전문 운송인가에 운송 계약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보험을 들으니까 보험 계약이 필요하고 돈을 결제하기,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은행하고 어떤 환 계약이 필요하다. 환 계약. 그러니까 내가 얼마의 상품을 선적을 했으니 그거에 대한 돈을 주세요라고 은행한테 요구할 때 그 수입자가 미리 돈을 내기 전에 나는 먼저 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서류를 제시하고요. 그런 것들이 환계약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종속계약 체결의 당사자, 비용 부담자, 조건 등은 주계약인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즉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정형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거래 조건이냐에 따라서 어떤 매매 계약의 내용이냐에 따라서 그 계약 체결의 당사자나 이런 누가 또 비용을 부담하느냐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무역 계약은 서로 다른 국내법과 상간섭을 가진 두 나라 간의 계약으로서 중거법과 상간섭이 중요하다. 중거법과 상간섭이 중거법이 뭐죠?
예, 그렇죠. 대한민국의, 한국의 회사와 중국 회사가 무역 거래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두 나라 간에 한국 법을 하면 한국 회사에 뭐 좀 편중될 것이다. 중국에 하면 중국에 편파적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걸 적용할 거냐? 한국 걸 적용하냐? 중국 걸 아니면 제3세계의 제3국의 법을 적용하느냐? 뭐 어쩌느냐 하는 것들이 중거법이라는 거죠. 상관습은 그렇죠. 서로 다른 회사 나라에 있는 기업이 거래를 하는데 얼마나 복잡하고 서로 틀리겠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도 한국 회사와 중국 회사가 오랫동안 거래를 해오면서 이런 관행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따르게 된다는 얘기죠. 네.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이건 아주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무역학 개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건데, 첫째, 낙성계약이다. 계약이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된다. 그러니까 그냥 뭐 올려만 놓고 그건 아니다 이거죠. 뭔가 사세요 그러면 네 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합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쌍무계약이다.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양 당사자가 동시에 채무를 부담한다. 네, 그렇죠. 수출업자, 수입업자가 수출업자는 물건을 보내줘야 되는 거고 수입업자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 bilateral contract라는 겁니다. 유상계약이다. 네, 돈을 받고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하는 계약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금전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계약도 있죠, 많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원봉사를 뭐 한다. 아무 돈도 안 받고 봉사 그건 뭐 금전적 대가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 자원봉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제가 봉사하겠습니다라고 어디다 서명을 했는데 그걸 안 지킨다고 해서 크게 그 사람을 돈을 요구하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안 받기로 그냥 봉사하기로 한 거니까. 근데 무역은 돈이 개입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개입되는 계약이다. 불요식 계약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특별한 요식이 없이 구두나 행위 또는 서명에 의하여 의사의 합치만 확인되면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무역계약이라는 것이 무역계약의 종류가 무지 많다고 그러잖아요. 단순히 전자상거래에서 물건 하나 사는 것도 무역계약이고 거대한 몇 조짜리 그 발전소 공사도 무역계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광의의 무역계약인데 어떤 정해진 형식이 없다는 겁니다. 뭐 있을 것 같죠. 뭐 오파시트 양식이 어떻고 무슨 그건 편의상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걸 지키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고 왜냐하면은 너무나 다양한 업종과 너무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계약인데 어떻게 그걸 무슨 형식적인 그 계약서를 만들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어떤 꼭 무슨 서면으로 해라 그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한국의 수출업자와 중국의 수입업자가 전화를 해서 우리 텔레비전 100대를 한국 텔레비전 100대를 중국에서 사가실래요? 그러면 사겠습니다. 얼마예요? 가격은 얼마고요? 이렇게 전화로 다 했어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언제까지 텔레비전 보내고 나는 돈 언제 송금할게요. 딱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것도 계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제 간의 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구두로 한 거, 간단히 얘기한 거 이것도 꼭 지킨다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다 무슨 일을 전부 계약서를 써서 할 수는 없잖아요. 국제 간에 한다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런 거라면 모르지만 간단한 물건 거래 $10,000어치 $1,000어치 물건 거래하는데 다 계약서 쓰고 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메일로 이렇게 합의를 했더라도 그것은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제 간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국내에서야 사실 아는 친구 간에 우리 밥 한 끼 하자 했는데 밥 한 끼를 안 해도 요즘 바쁘니까 나중에 며칠 후에 하지 말자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국제 간에 이런 무역 거래에 있어서는 우리 언제 밥을 한 끼 먹읍시다. 수출업자, 수입업자가 약속을 했어. 그런데 안 지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신뢰도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역계약은 불요식 계약이지만 이런 꼭 서면을
종이에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그걸 지켜야 된다. 그것도 계약이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무역계약이 성립. 어떻게 해서 계약이 성립되느냐. 성립되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립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계약이란 건 상대방 두 쌍방에 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표시에 합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서로 오케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함으로써 무역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국제간의 물품 매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한다 그랬어요. 유식하게 오퍼와 억셉턴스 뭐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청약과 승낙이란 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야 돼요. 네, 국제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청약과 승낙이란 절차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청약이란 게 뭐냐 한번 살펴보자. 청약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려고 하거나 팔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청약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청약은 수출업자가 내가 이 물건을 텔레비전 한 대를 한 대당 $1,000에 팔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확정적인 것이 그것이 아니고 이게 다음에는 이게 바람이 불어서 운송이 어려우면 $110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청약이 아니라는 얘기죠. 청약의 유인, 그러니까 청약의 유인과 구별된다고 했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걸 $1,000에 내놓습니다만은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상승, 원자재 값이 올라가서 하면은 변동될 수 있다. 이건 정확하게 말해서 청약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뒤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전자상거래에서 쇼핑몰에다가 내가 물건을 올려놨잖아요. 그것이 청약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청약이 아니라고 합니다. 청약의 유인이라고 합니다. 청약의 유인. 이게 쇼핑몰에다가 내가 여기다 올려놨어요. 올려놨으면 이것이 여기다 이것이 청약이 되는 게 아니고 고객이 와가지고 이걸 보고 주문을 하면 그것이 청약인 거예요. 그러면 주문을 하고 보통 결제를 하죠. 그럼 엔터를 치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옵니까? 조금 있으면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주문이 성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승낙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전자상거래에서 그냥 올려만 놓은 것은 청약의 유인이고 그리고 소비자가 고객이 그것을 사겠다고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고 신용카드를 입력시키고 해서 돈을 결제하고 나면 그게 청약인 거예요. 그렇죠? 청약이 되고 나서 그리고 물건을 팔 사람이 전자상거래 운영자가 오케이 주문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승낙된 거라요. 그러면 계약이 끝난 거라 이겁니다. 네. 청약은 매도 청약과 매수 청약이 있다. 셀링 오퍼와 바잉 오퍼.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오퍼할 수 있고 받는 사람도 오퍼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전에 1980년대 이럴 때 우리나라가 무역을 초기에 시작할 때 70년, 80년대 오파상 그런 말들이 많이 지금도 오파상이란 말은 잘 안 씁니다만은 오파상이란 게 뭐냐면 오파 발행업자예요. 오파 발행업자. 왜 오파 발행업자가 그게 뭡니까? 그 당시에는 물건을 만들 줄은 알아도 무역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중간에 외국하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업 등록, 무역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그것을 중간에서 해줘야 됐다 이거죠. 그러면 A라는 제조업체가 텔레비전을 만들고 있는데 중국에다가 그걸 수출하고 싶어. 그러면 근데 자기는 무역 할 줄을 몰라. 그러면은 그 오퍼상한테 내가 물건을 중국에다가 100대를 팔려고 하는데 당신이 오퍼를 작성해서 내 바이어한테 보내주라.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럼 중간에 그 오퍼상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국의 바이어한테 오파 시트를 보내면서 이것이 무슨 회사를 대신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이름으로 직접 할 수도 있죠. 그냥 남을 대신해서 한다 그러면 앞에서 봤던 중개무역, 중개무역이 되고 내가 물건을 사서 내 이름으로 수출하겠다 한다면 중개무역, 중개무역이 되는 거죠.
청약의 요건, 1인 혹은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해야 된다. 충분히 확정적이어야 되는 것이다. 물품을 표시 대금 수량을 정하고 있어야 하고 승낙이 있으면 이에 구속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그러니까는 이 오퍼에 당신이 서명을 하면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약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라는 문구를 넣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무역계약의 성립 계속하겠습니다. 청약의 방법은 뭐죠? 무역계약은 불요식 계약이기 때문에 어떤 뭐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지 않다면은 그냥 뭐 방법이 어떤 필요하지 않다 이거 어떤 식이랑 상관없다 이거죠. 과거 같으면 뭐 오파 시트라는 종이를 타이프를 쳐가지고 뭐 팩스나 이걸로 편지로 보내야 그것이 오파 청약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자 온라인 쇼핑몰에 올려만 놔도 그것이 청약 유인이 되고 거기서 클릭해서 이렇게 결제하면 바로 청약이 돼버리니까 그걸 봐도 여러분들이 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청약의 효력. 청약이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팔겠다고 오파 시트를 만들어서 그 상대방 바이어한테 보내잖아요. 보내면 과거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편으로 이게 우편이나 특사 배달로 보내면 오늘 내가 붙이면 DHL이나 뭐 페덱스나 이거 붙이면 한 일주일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그걸 발송한 그런 시점으로 청약이 된 걸로 볼 거냐 아니면 바이어가 그 청약서를 받은 날짜로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청약서를 오파를 보냈는데 그 동안에 상황이 엄청나게 변동돼 가지고 도저히 내가 물건을 선정할 여력이 없게 돼 버렸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빨리 미국에 그 특사 배달에 도착하기 전에 텔렉스를 보내 가지고 그 청약 취소한다 이렇게 보내야만이 자기가 그게 구속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의미가 없죠. 엔터 탕 치는 순간에 발신하자마자 바로 도달을 해버리니까 그건 뭐 도달이냐 발신이냐 그런 걸 따질 그런 계제는 아닌데 그래도 이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도달주의, 도달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약의 유효기간, 청약에는 통상 유효기간이 명시된다. 그러한 경우에 유효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죠. 당연한 얘기고요. 청약의 거절하면 효력이 상실돼 버리죠. 내가 안 살게 그러면 끝나는 거라 이거죠.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전자상거래에서 내가 물건을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뭐죠? 이게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다가 접수됐다고 하고 나서 하루쯤 지나서 그 물건이 없어서 더 이상 보낼 수 없습니다. 주문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죄송합니다. 금액은 신용카드, 귀하의 신용카드에 입금될 겁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청약을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청약을 안 해버린 거죠. 그리고 청약을 했더라도 승낙을 안 해버리면 그 청약이 효력이 없어져 버리죠. 청약의 철회, 청약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에 도달하기 전에 철회가 가능하다. 청약의 취소, 피청약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철회와 취소의 방법. 한국에서 내가 우편으로 그 오퍼를 보냈는데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그때 텍스 전화를 하거나 뭐 해가지고 나 그거 안 한 걸로 할래 이렇게 하면은 그건 철회가 되는 거고요. 승낙하기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청약서를 오파 시트를 미국에 보냈어요. 그냥 도착을 했어. 그런데 바이어가 이럴까 저럴까 살까 말까 사인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죠. 그때는 아이고 나 취소하겠습니다. 그때는 취소라 이거죠. 네. 자, 그럼 이런 식의 이제 청약을 했는데, 그것이 계약이 완전히 종결되려면 어떻게 한다? 상대방이 승낙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승낙이란 게 뭐냐?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표시다, 이거죠. 청약에 대해서 동의를 표시하는 피청약자의 진술이나 기타의 행위, 침묵이나 무의, 아무것도 안 하면은 승낙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보고, 우리가 주문을 했어요. 그게 이제 청약이란 말이에요. 청약을 했는데 물건 팔 사람이 아무 소식이 없어. 회신도 없고. 그건 승낙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주문은 완전히 준비 끝난 게 아닙니다. 주문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주문 접수됐습니다. 승낙은 청약의 모든 조건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동의해야 된다. 청약의 내용에 추가 제한 또는 변경을 가하는 경우 청약에 대한 응답은 청약의 거절인 동시에 대응 청약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텔레비전을 대당 뭐 $1,000에 팔겠습니다라고 청약서를 보냈어요. 오파를 보냈는데 어떻게 되죠? 상대방에서 그러지 말고 90달러에 합시다. 900달러에 합시다. 그것은 그 원래 청약하고 상관없이 새로운 청약이 돼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약의 방법, 청약과 같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구두나 서면이나 어떤 일반적인 행위로도 가능하다. 승낙의 방법에 대해서는 청약자가 청약 시 자유로이 지정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정된 방법을 따라 이렇게 정해진 거 있으면 이렇게 청약을 하는 거고 정해진 게 없으면 다르게 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우리가 전자상거래에서 그 청약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 정해진 거 없잖아요. 그냥 각자 그 전자상거래 운영 웹사이트 쇼핑몰에서 제시하는 그대로 우리가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법이 조금씩 다 틀리죠. 자, 승낙의 효력 발생 시 아까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를 봤습니다만은 승낙을 언제 할 거냐? 그러니까 미국의 오파 시트를 이제 전통적인 방법에서 오파 시트를 보냈어. 일주일만 도착했어. 그래가지고 다시 그 바이어가 그 밑에다 사인해가지고 우편으로 다시 보내. 그럼 한국에는 또 일주일 걸릴 거 아닙니까? 그게 언제 그러면은 그 바이어가 서명하긴 했는데 그것이 언제 효력 발생되느냐 그거죠. 근데 그 승낙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도달했을 때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아니란 얘기죠. 동시에 발생해 버린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 승낙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마다 다 틀려요. 이게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인지 명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승낙의 철회, 승낙도 철회될 수 있으며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의 통지가 먼저 도달해야 된다.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승낙의 경우 철회가 불가능하다. 당연한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바이어가 오파 시트에 서명을 하는 순간에 이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라고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그건 철회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지금 그래서 몇 번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그 철회라는 게 무의미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딱 엔터 치는 순간에 바로 도달해 버리기 때문에 별로 발신주의냐 도달주의냐 그런 것 자체가 별로 의미는 없다 그렇습니다. 청약의 유인, 아까 그랬죠. 청약의 유인이라는 것은 청약이 아니고 청약을 하기 위한 준비행위인 예비 교섭 단계다 그랬습니다. 또한 청약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의사표시가 확정적이 아닌 것은 자유청약이며 이는 청약의 유인이다.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된 상품은 청약의 유인이다 한 거 여러분. 이거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 아래 보면 subject to, without, subject to, subject to라는 뭐뭐에 따라서 그러잖아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오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건 청약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대응 청약, 원청약에 대응해서, 거절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면 그게 대응 청약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무역계약은 불요식 계약으로서 형식이 필요 없다 이거죠. 특별한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청약자와 피청약자 간에 유효한 청약과 승낙이 존재한다면 무역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즉 계약 당사자 간의 서면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청약과 승낙이 존재한다면 계약은 성립된 것이며 청약서와 승낙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들이 계약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퍼시트 청약서 앞에서 쭉 얘기했으면 청약서가 그럼 어떻게 생겼습니까? 오퍼시트라는 이런 그 양식도 있어요. 지금도 쓰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오퍼시트 해가지고 데스티네이션 상품명 디스크립션 이렇게 쭉 시리얼 남바 퍼처스 남바 이런 게 막 써져 있는 그런 양식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다시피 여기 그냥 편지로 보내서 디어 미스터 누구 이렇게 보내더라도 이것도 청약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컴퓨터 어떻게 1,000대를 어떻게 얼마에 무슨 조건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바이어가
오케이, thank you for your letter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거 accept 한다. 그러니까는 선적이 되면 알려달라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승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퍼처스 노트가 뭐예요? 이게 주문장이죠. 주문서죠. 주문서에 고유 남바를 여기 써놨잖아요. 시리얼 남바를. 시리얼 남바가 없으면은 인식할 수가 없죠. 특히나 예를 들어서 큰 회사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주문이 구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런 특수한 고유 번호를 쓰지 않으면 인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주문서에는 반드시 이런 주문 고유 번호가 들어가게 된다는 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무역계약 기초에 대해서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역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